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정치권을 들불처럼 달구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의혹 제보자 유족 측이 어제 빈소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고인이 민주당에서 압력을 그동안 많이 받았다. 압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과연 이 압력이 사실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숨진 제보자는 친문단체에서 함께 일을 했고 19년간 민주당원으로 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당시에 관련 내용 녹취록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자살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찰에 부검이 있습니다.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겠지만 과연 자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여야의 상황도 볼 텐데요. 여권에서는 고인을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권에서는 관련된 사람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2사람, 그리고 이번에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숨진 이모 씨까지 3사람이 숨졌다. 목덜미가 서늘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역시 참으로 오싹하고 섬뜩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가 시끌시끌한 가운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어제 돌연 밝혔습니다. 아마 지지율이 정체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본인에게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나머지 뭔가 쇄신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선거운동 중단 방침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오늘 신통방통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로 인해서 그 논란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에 처음 제보했던 이모 씨의 사망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추가 취재된 내용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씨 유족 측 대표가 어제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유족 측 대표는 이 씨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에게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공개한 공익 제보자로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고소고발도 당하셨죠. 자, 유족 측은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도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씨가 녹취 제보 이후 두려움에 떨었다는 주변 지인들의 증언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측근들의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와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헤어진 이후에 연락이 안 됐던 정황이고, 지난주에 저희가 헤어지기 전에 얘기했던 건 이재명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저희들도 웃으면서 우리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다는 말씀 많이 했고, 남들 모르는 데 가서 저한테도 본인이 묵는 장소를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셨고요. 두 번째 사망자가 나온 이후로 첫 번째부터도 고발건 이후로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뒤부터 숨진 이 씨가 여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 두려움을 호소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네.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일단 저 사건이 처음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사건이 중앙지검에 접수가 됐었죠. 네. 근데 중앙지검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지고 있다가 수원지검으로 이첩을 했어요, 보면. 근데 사실은 지금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관련 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중앙지검에서 같은 수사팀에서 함께 수사를 해야 정상적인 사건 처리죠. 그걸 수원지검으로 왜 사건을 이첩합니까? 일단 이거는 검찰 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다. 네. 지금 이게 하나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건 자체가 제가 그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어렵지 않은 사건이에요. 저게 특정 회사의 고문과 자문 형태의 그런 위장 외피를 빌려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자문과 고문을 그 변호사가 제대로 했냐? 그럼 그 특정 회사와 관련된 자문을 한 내역, 고문을 한 내역, 그다음에 이게 뭐 20, 30억대의 자문료, 고문료를 받을 정도라면 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뭔가 이 했던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만 명확히 파악하면 사실은 수사로서는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건을 굳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하는 행태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사건 처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저게 민주당 쪽에서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서 이 고인에게 뭔가 두려움에 떨게 했다.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부검을 하면 이제 사인은 밝혀지겠지만 부검 이외에 첫째는 통화내역조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 만약에 휴대폰이 아이폰이라면 자동 녹음 기능이 없지만 안드로이드 계열, 가령 갤럭시 계열의 어떤 휴대폰이라면 네. 통화 녹음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 다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면 파악이 될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유한기 씨 고인 되셨죠, 김문기 씨 고인 되셨죠, 이번에 저분 고인 되셨죠. 사실은 유동규 씨 같은 경우 지금 감옥에 가 있기는 한데 초창기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이재명 후보 본인 입에서 나왔었잖아요. 국감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대장동 혹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이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후에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고인 같은 경우는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부분에 녹취가 있는데 이 조작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사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인에 대한 걸 가지고 너무 부풀려서 왜 죽었는지 추측성 보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허위 주장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 허위 조작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고인에 대한 것도 좀 예의를 다하는 것 같고요. 또 앞서 우리 민주당에서 무슨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얘기할 때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추측성을 가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을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좀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좀 추측성 보도, 허위 조작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시 폭로된 녹취록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에 유족 측은 두려움을 호소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당시 폭로됐던 그 녹취록을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실명이 언급되고 현금 3억과 주식 20억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녹취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취는요, 다른 사건을 이재명한테 맡기는 과정에 그 맡기는 사람들에 관한 녹취고요. 처분하고 주신 집이 있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봤는데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해드리잖아 그러면은 차라리 저쪽에서 얘기를 안 받고 가야죠.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아니 되게 그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거 그거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예.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들으신 대로 이제 3억 원 외에 전화사채로 20억 원 주식을 또 추가로 지급했다. 그리고 그 추가로 지급한 20억 원이 그 S사라는 곳에서 대납했다라는 것인데 그 S사는 아직 뭐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추가로 진척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제 이 녹취록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얘기들이 액수라든지 뭐
특정 주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조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저 말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라든지 혹은 그 녹취를 둘러싼 상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양측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사실 대장동 의혹에서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대한 공방이 네. 있는 것이고,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뭐 박근혜 게이트 당시에 어떤 뭐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증명하느냐, 이 부분이 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예, 좀 추가적인 증거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 가게 되면 증거로 효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이렇게 이 녹취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변호사비를 대납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등장하는 이모 변호사가 본인이 뭐 녹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녹취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제3자들이 이 이재명 후보의 과거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에게 본인들도 사건을 맡기고 싶은데 이 수임료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뭐 현금과 전환 사채를 주는 형식으로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지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녹취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으로 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원 진술자, 여기 네네라고 이야기한 이 지목된 이 대납을 받았다는 이모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실제로 대납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이 녹취는 법률상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뭐 잇따라 이제 뭐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후보 측을 좀 비난하고 뭐 이럴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명확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곳은 저는 검찰, 수사 당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한기 씨, 김문기 씨,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한 분이 안타깝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두 분은 극단적인 선택이었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 앞에 두 분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윗선이 과연 무엇이냐, 그쪽과 연결고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김문기 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제가 보기에는 심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 케이스인 것 같은 게 극단적 선택은 아니라고 다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 심적인 압박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런 본인이 폭로 내지는 어쨌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당신이 얘기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또는 이 부분은 사실이다, 이런 거라도 좀 어느 정도 갈래를 타줬다면 이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심적인 압박을 받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죽음을 잇따라 만들고 있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민 최고위원 역시 녹취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농담처럼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녹음에서 주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10억을 주는데 일부는 주식으로 줘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모 씨가 먼저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최 씨는 사전에 없던 얘기인데 현금 10억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식 얘기를 하길래 당황했지만 일단 그 앞에서는 알겠다 막 비슷하게 스피커폰으로. 그 뒤에 그걸 항의를 합니다. 왜 갑자기 나랑 사전에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모 씨가 아니 뭐 다 서로 농담인 거 아니냐, 약간 블러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한 녹취록을 최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의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일 평론가님? 네, 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들리는 것 일부만 따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라면은 뭐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하는 쪽에서도 유의해야 될 거는 뭐 그 녹취록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 최 씨가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원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개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하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일단은
해석 자체를 신중하게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좀 짚어보면 네. 이제 보통 이제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고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고발의 문구를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의 대납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이 당사자가 고발을 했다. 그럼 그 내용 자체로 볼 때는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 뭐 숨겨놓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관계자 내용을 쭉 보면은 실제 이 사람과의 어떤 그 변호사 간의 대화의 내용들에서 관련된 내용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내용이 하나를 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그냥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발을 가지고 많은 추측과 상상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자체의 내용을 이 고인이 대납 의혹과 관련된 조작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혹 제기를 한 것이죠. 근데 핵심은 예. 저 녹취록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변호사비를 대납했냐 안 했느냐를 그렇죠.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녹취록인데 핵심은 이 녹취록 자체가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지금 그 에스모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전환사채 20억이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없어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 이재명 사건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에게 20억의 주식 내지는 전환사채가 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에스모 회사에서 이 변호사에게 이 20억이 갈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판단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있었느냐면 그 20억어치 일을 이 변호사가 에스모 이 대기업을 위해서 해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없었다, 그런 일감 자체가 없었다면 이거는 이 의혹 제기가 분명히 근거가 있고 이건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입장에서는 이 20억 상당의 주식이 갈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수사를 하면 되고 그게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변호사가 이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해준 흔적만 찾으면 되는데 이 흔적이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에서도 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이 변호사가 이 기업에 출근했다든지 어떤 자문 보고서를 했다든지 법정 변론을 했다든지 이걸 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저 녹취록 자체가 허위냐 진실이냐 이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가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경선 때였습니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있었던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송건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는 결코 사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법 위반 소송 변호사 비용 지출 문제도 공직자 재산 증강과 재산 등록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공직윤리법의 문제하고 또 직결되는 사안이죠. 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 역시 변호사비 대납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당시에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도 지금도 대납은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그게 녹음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작했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미 검찰에도 제출했는데 검찰 그리고 수사기관들 이거 빨리 처리하십시오. 제가 정말로 변호사비를 불법으로 받으면 저를 구속하세요. 자, 이재명 후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박성준 의원께서 많이 거듭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고인을 향해서 민주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허위 주장했다. 그래서 조작 의혹이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게도 이렇게 보도를 좀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승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그 김만배 씨 측의
법정 발언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지사의 개인 지시가 아니라 공식 방침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언론인의 입장에서 좀 어떻습니까?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뭐 선거를 치르는 후보 입장, 뭐 선대위 입장에서는 저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이제 김만배 씨의 경우도 그렇고 이번 경우도 그렇고 이건 사실은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김만배 씨,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제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재명 지시의 어떤 이제 사업적 지침에 따라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다. 특히 이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네. 배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이제 이재명 시장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런 이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보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이 정정 보도 내지는 반론 보도, 특히 반론 보도를 제목까지도 같은 크기로 또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들어요. 언론인 입장에서. 이 법정에서 한 발언을 갖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의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언과 팩트에 대한 언론사의 해석을 담아서 기사를 쓰고, 당연히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도 받아서 기사에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이 다룬 기사들 중에 상당수 기사들을 지금 중재위에 지금 제소를 한 상황인데, 이것은 언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압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장동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이재명 후보 관련 핵심 인물들이 한 달 사이에 한 3명이나 사망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야권에서는 공교롭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분노하자라고 말합니다. 홍준표 의원,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었다 의혹을 제기하죠. 장혜영 정의당 수석 대변인도 벌써 3번째 죽음이다. 오싹하고 섬뜩한 우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에게 사퇴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죽음이 생겼습니다. 영화 아수라 그 현실판을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서가 공개된 가운데 관련자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막장보다 더한 음모론과 막말로 흑색 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용해 또다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당한 분이 지금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야당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내겠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고 이님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께서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억울한 죽음이 안 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찰의 부검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이었는데 이 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수사에 영향은 없겠습니까? 사실 수원지검에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이모 씨는 제보자라고 지칭되고 있긴 하지만 사건에 대단한 유관한 관련자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는 한 차례 정도 받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실체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녹취록을 제출한 사람이라 수사 자체에 뭔가 큰 여파를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금까지 이야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리스크 외에도 당대표 리스크로 인해서 발생한 당내 갈등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는 여야를 넘어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다. 문정부와 차별화를 부각하려다가 논란만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여야를 넘어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은 문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다. 기소가 돼서 정치적으로 거의 죽을 뻔했다라고 지난 11일에 MBC 방송 나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먼저 김종민 의원, 그동안 당의 화합을 위해 말을 아꼈지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신동근 의원 역시 민주당까지 당대표 리스크를 걱정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윤영찬 의원, 아이언 실색했다. 민주당 승리를 위해 도움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성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송 대표 어떤 의도로 저런 얘기했을까요? 정치적 의도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 송영길 대표, 제가 볼 때는 송 대표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상당히 안정된 관계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거든요. 선대위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와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지금까지 이뤄왔고요. 또 중요한 어떤 정책적 전환점에서 송영길 대표의 어떤 좌표 설정이 그래도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민주당이 그래도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데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 자체가 저는 잘 안정이 돼 왔다고 좀 생각하는데 저 말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되는 사람은 유일무이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야에서 상당히 힘든 과정에서 싸워왔던 사람이고 그 업적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기소 관련된 부분,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어왔던 부분을 아마 송영길 대표가 그런 강조 차원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금은 떨어졌다 그러지만 정권교체 여론지수가 대단히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사실은 저 비슷한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누차 했었어요. 이재명으로서 이재명 당선이 곧 정권교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정권 타도하고 이재명 정권 창출하자 아마 이 정도 구호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았느냐.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토론회에서 이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분명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것이고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족쇄가 풀려서 이제 대선 후보로 지금 이제 주목받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전략 차원에서 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다시 올라갔지만 뭔가 이 40% 벽을 확실히 뛰어넘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중도층이 좀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을 좀 타개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는 어떤 이 현재 부동층이나 중도층의 성질을 보자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던졌으나 현재는 여야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대표가 돼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었으나 지금 잠시 떠나가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선거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 그런 차원으로 좀 봐야 되죠. 이제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승을 할 건 계승하는 거고 또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과거에 이제 정부라고 하는 것은 공칠 과삼이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공에 대한 칠은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계승하는 그분 계승하는 거고 과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수정하면서 이제 보완하는 건데 보다 나은 정부를 가야 되는 어떤 방향지시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의 모든 어떤 권력 과정들을 보면 정권 2단계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같은 정당 내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을 더 개선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진화까지 했는데 그 목소리 이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라면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오를 공정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송영길 대표께서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당했다. 네, 송영길 대표께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얘기를 하시다가 약간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그제 발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송 대표가 그동안 이 후보를 돕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명분으로 실언을 한 것이 적지는 않았기 때문일 텐데 송 대표의 과거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건 아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감싸는가 하면 또 윤석열 후보의 돌잔치상에 N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가 사과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시끄러움을 만들었죠.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돌잔치의 N화가 우리나라 통대신 돌상에 놓였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으로 갑의 위치에 살다가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얘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에 했다는데 이 전과의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뛰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저런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런 민주당의 내부의 반발도 지금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와 결별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 자, 김명진 위원님, 네. 어제 박용진 의원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실 때 박용진 의원이 비서실장을 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저도 사실은 박용진 의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님 되게 존경해요. 물론 저도 많이 정말 존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저런 인간관계 친분 때문에 쫓아가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도와주십사 아마 이렇게 이 부탁을 드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그런 점은 저희 쪽에서도 좀 많이 배워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이런 부분은 있죠. 지난번에 김한길 대표도 사실은 평소에는 쳐다보고 있지도 않다가 윤석열 후보 돕기 위해서 윤석열 캠프에 공식 합류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김한길 대표 핸드폰에 그냥 불이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냐 또 윤석열 후보냐 이걸 고민을 하다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던 이유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의 진심을 믿을 수 있느냐. 선거 때만 반짝 이러다가 결국은 이용해 먹고 버릴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이 선거 때와 선거가 아닌 평시의 어떤 다른 모습들 이제 그런 부분에 극단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김정인 위원장께서 저는 가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약간 서로 지금 이준석 대표도 복귀설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박용진 의원도 찾아가는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디도 못 가게끔 좀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저는 갑자기 김종인 위원장 나오니까 초안지 한 대목이 생각나는데요. 네. 그 마지막에 유방과 항우가 이제 해화 전투에서 유방이 승리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량 소하 한신을 내가 등용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항우는 범증이 있었는데 범증마저 기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항우를 붙잡은 이유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실은 윤석열에게 범증은 김종인 위원장이었죠. 김종인 위원장을 내쳤을 경우에 그 포용력, 리더십이었던 등용력에 있어서는 검증대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간 것은 전 비서실장이라는 어떤 인연도 있으면서 민주당은 더 폭이 넓다. 큰 흐름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물결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책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박용진 의원하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박용진 의원하고 좀 길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박용진 의원이야 2016년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 같이 이 김종인 위원장을 모셨던 팀들이 여전히 자주 만납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뵙는 경우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드리면서 뭔가 약간의 이제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얘기나 이런 의지를 보이신 건 전혀 아니고요. 박용진 의원 자체도 그런 기대를 갖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하신 말씀은 국민의힘으로 갈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느 쪽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할 가능성은 없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 맞다고 합니다. 왜? 지금 현재 그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작년에 서울시장 재보선처럼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두 분 다 좀 캐릭터가 강한 분들이라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셨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은 최소한 이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정권 교체를 위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다들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굳이 땡겨가려고 하는 정당들도 빈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받을 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네. 이번 대선에서 특정 캠프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내셨고 또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 쪽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사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만약에 정의당을 가시면 그랜드 슬램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노정객으로서 마지막 포부가 있다면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바를 좀 국민들이 보기 편하게 펼쳐 보이시고 저는 한 명의 유권자로서 김종인은 상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소위 흔히 얘기하는 스윙보터에 해당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여기저기 찍는데 이제 찍는 쪽이 당선되기가 좀 확률이 높다 이런 차원인데 본인의 정책을 이제 남김없이 노정객답게 펼쳐 보이시고 막판에 내가 보니까 그래도 이 후보가 여기 이제 부합하는 후보다. 내가 다른 대가를 떠나서 그냥 유권자 한 명으로서 이 사람이 괜찮다. 이 정도 선언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미국의 그 브레진스키가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미국이 이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대전략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에 지금 이런 정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여야를 넘나들지 않았습니까? 한국이 가야 할 방향이 있다고 하면 교과서 같은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큰 방향을 제시해주고 여야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21세기의 큰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의 후보들이 이런 것들을 정책 제안을 좀 해주시고 큰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듭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정책 제안 말씀을 하셔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큰 틀에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죠. 그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 파쇄하는 개헌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사실 여야 후보 모두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87년 이후 만들어진 이 대통령제 시스템, 이것의 마지막 한계를 보여주는 대선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 부분은 명확해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 의원내각제가 됐든 분권형 권력 체계의 어떤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이후에 어떤 정말 변화무쌍한 세계에 대한민국이 적응할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 후보들이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 마지막에 힘을 실어주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전히 김종인 위원장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이란 말 한마디 던졌는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그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북한 미사일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시험 발사인데다가 북한에서 쐈을 때 서울에 1분 만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모습까지 공개하면서 사실 북한은 지금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거든요. 북한의 발표 장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부문에서 대성공을 이룩한 실천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 감사를 주시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응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유감 표명만 있을 뿐 혹시라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뿐입니다. 심지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대선을 앞두고 북미사일 연속 발사에 우려를 표한다.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발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미사일 안정적으로 발사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더 안 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마 선회한다면 물론 이게 좀 안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자들이 당연히 묻지 않았겠습니까? 두 차례나 시험 발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후에도 유사하게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외교적으로도 지금 한반도 정세상 부적절하던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북한이 시험 발사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굳이 다시 발사할 동의이 없는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이것을 그렇다면 시험 발사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또 어떤 후폭풍이 또 야기됐을지 이 부분도 사실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평론가님, 성공했다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저는 어쨌든 이런 해석을 뭐 사석이라든지 뒤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네. 겉으로는 일단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 미사일 발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표현의 방법이 아니라 사실 네. 국제 정세가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하고 또 달라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네. 이를테면 한미동맹이라든지 한일관계라든지 이것을 먼저 다질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철저한 국방 태세를 먼저 내세운 다음에 나중에 좀 무드가 풀릴 때 그때를 노려서 다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이 궤도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 외교라든지 민족주의 이쪽에 좀 아직까지도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야당 국민의힘 쪽에도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거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북핵 실험을 봤을 때는 지난 4년 동안 북핵 실험이 없었습니다. 거꾸로
국민의힘 정부 때 북핵 실험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두고 정부의 부족함을 공격하는 것 이상으로 초당적인 외교 노선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도 국민의힘에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북한 지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역시 대선 후보인지 그래서 그런지 선거 기간에 발생한 도발이라는 점에서 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측이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계기로 2030 세대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국민의힘인데요. 윤석열 후보 어제 윤석 대표와 함께 프로게이머 경기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롤은 안 하고 딴 거 많이 해요. 정치 안 하셨으면은 프로게이머로 배송했을 거 같지 않아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스포츠입니다. 즐겨 해보신 게임이나 좋아하는 게임 있으면 좋을까요? 저도 우리 정책본부의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게임 경기를 보러 직접 현장에 직관하러 간 건데 2030 세대들의 어떤 보좌진들의 제안이었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들하고 한 20년 전쯤에 스타크래프트 해본 게 마지막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이상 이제 게임을 잊고 살았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일단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게 가상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 메타버스, 메타화, 가상화, 뭐 또 가상화폐 뭐 이런데 이 가상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핵심이 사실은 게임입니다. 가상 니꼬르 게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그런 과학기술의 흐름과 하나가 관련이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이 이게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이쪽으로 수출을 통해서 여기서 매년 얻어지는 소득이 거의 수출 소득이 한 2조 대 가까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부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고, 근데 거꾸로 저는 이제 부모가 돼서 50대 후반 입장에서 제 아들이 지금 이제 30살이거든요. 근데 20대 중반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와서 학교에 복학을 했는데 세상에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 밤새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속에서 이게 불이 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학생 아들을 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게임하는 아들만 보면 그냥 이게 화가 나는 이게 지금 딱 대한민국에서 게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3가지 각각 다른 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첫 번째는 과학기술 발전, 두 번째는 국부의 원천, 또 20대가 이 게임에 대해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유권자들로서 소구해야 되는 거. 얼마 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1시간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들어봤어요. 근데 본인이 아마 갤러그를 뭐 300만 점 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윤석열 후보께서도 직접 게임하는 현장에 가서 젊은이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큰 논란은 되지 않았었는데 그 윤석열 선대위 초반 구성할 때 게임 규제론자들 일부가 이제 영입 인사로 발표가 되면서 20대, 30대 남성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컸었어요. 뭐 이게 기사화는 크게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생각을 고쳐먹고 일단 2030 남성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보여주자. 이런 차원으로 저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할 시간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정치,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정치 게임이죠.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게임에는 정치도 마찬가지로 선거라고 하는 룰이 있고 게임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전략이 있고 용인술이 있고 용병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상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영역도 게임의 영역도 상상력을 불어넣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게임에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로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게임장에 갔을 때 단순하게 게임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미래를 얘기하고 상상을 열어서 국민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2030 세대들을 향한 젊은 보좌진들의 얘기를 경청해서 저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에 지금 속해 있는 청년 보좌역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0 세대들이 뭐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을 보는 이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고 이슈 파이팅도 되고 또 거기에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메시지도 우리 청년들이 검토하는 것이 경험이 많고 이쪽에서 오랜 세월 일했던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판단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잘린 사다리마저 불태워버릴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청년이 아닌 어른들이 청년 타이틀로 행사를 기획하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할 생각이 없는데 어찌 청년들 보고 변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카리스마 있었던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국민의힘에 찾아온 젊은 피 2030 세대를 끌어안아야 한다. 자, 이러한 쓴소리를 경청하면서 윤 후보의 행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이러한 최근 행보를 보면서 이렇게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는 뭐 제가 기여한 바도 있고 어느 정도는 오비 일학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변한다는 건 어쨌든 좋은 것이고 지금까지 사실 정치하고 나가지고 갈수록 좀 움츠러들고 우리 후보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다가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로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실제로 잃었던 표들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뭐 당선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감을 되찾은 이준석 대표 지금 쇼트 영상, 그러니까 짧은 영상, 59초짜리 짧은 영상을 지금 이제 제작하면서 많은 공약들을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도 또 영상들이 추가로 공개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KBS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 공영방송이 PPL 못한다고 5년 동안 사극 한 번 안 찍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왜 뉴스는 사건 사고만 나올까요? 공영방송이면 국제 뉴스도 좀 해야지. KBS에 쌓인 수많은 영상 자료도 크리에이터나 국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보험금 받으려고 복잡하게 서류 만들고 사진 찍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 이재명은 보험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돈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드립니다. 편리한 실손 의료보험을 위해 이재명. 진짜입니다. 자, 윤 후보는 59초, 이 후보는 39초짜리 짧은 영상들을 이제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저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하십니까? 네, 저는 저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을 담아서 그 형식이랑 어우러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정책이 이제 좀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는 경박하다는 뜻이 아니고 좀 홀가분하게 던질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요.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고 그런 정책의 경우는 특히나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그 내용하고 이제 형식하고 안 맞는 부분일 텐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서 고속버스에 리프트를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을 신경 쓰는 공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그 공약 자체는 좋은 공약인데 사실은 매년 장애인들이 터미널에서 그 리프트를 설치해달라고 시위를 했었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럼 사실 그런 공약을 발표할 때에는 우리가 거대 정당으로서 과거에 여당을 했던 정당으로서 이제야 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항상 즐겁고 명랑하게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지대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어젯밤에 돌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화면 보겠습니다. 현재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과 어떤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숙고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인지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왜 이런 결단 내렸을까요? 저는 지금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도 허경영 후보에 못 미치는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 네. 지금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심상정 후보도 뭔가 큰 정치적인 실책이 있는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에는 사실상 후배에게 길을 터주고 뭔가 다른 이 밑에 정치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장으로 이번 대선을 활용했으면 정의당이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좀 막힌 측면이 있고 심상정 후보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심 후보의 고민은 좀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다라고 관계자가 저희한테 전해온 내용이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지율 부진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지만 자질 부족한 양당의 후보들의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현 위원님, 네. 혹시 뭐 다른 선택할 가능성은 일단 없죠?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그 후보를 사퇴한다던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뭐 단일화 논의를 한다던가 이런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양당 후보의 자질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 좀 추가 첨언을 드리면 정의당이 지금 변해가는 세상에서 진보를 상징하는 정당으로서 그 새로운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후보 말고 지금 그 당내에 유호정 의원이랄지 장혜영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좀 변해가는 세상에서 달라진 세대의 진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름의 방식으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소화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자신의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의 정책을 만들고 젊은 세대, 어차피 우리 사회는 이제 젊은 세대가 이끌어갈 것이니까요. 이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의당이 달라진 세상에 진보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이 근본적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상황이 결국 이런 지지율 하락 사태를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 30대가 이제 생각하는 큰 방향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추세가 바뀐 것이 뭐냐면 계급, 이념, 그 세대라든가 이런 투표의 성향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장악했던 기득권 옹호라는 것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된 거냐, 불공정 사회가 아니냐. 그래서 공정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20, 30대의 어떤 처절한 목소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대선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보적 가치를 내세웠던 정의당이 20, 30대의 그런 울부짖음을 얼만큼 받아들였느냐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의당이 그 목소리를 받았는지 이러한 의심에서 아마 정의당의 어떤 지지율이 반영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직 사퇴라든지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 그리고 정의당 측도 일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쇄신안을 가지고 언제쯤 복귀를 하게 될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하긴 하던데요. 저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 여전히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미묘한 입장 변화는 있습니다. 자, 그동안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에 고소해왔던 그 상황에서 국민께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상 단일화를 요구하는 추세로 계속 나온다면 좀 응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민들께서 누가 더 확장성이 있고 정권 교체가 가능한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홍준표 위원님과 만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원론적인 말씀 드리죠. 정치인들이라면 필요하다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이 다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당 선거운동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권 단일화 움직임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도 복잡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자 여권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향한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후보는 윤석열 후보처럼 화성에서 오셨습니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또 그 추억의 레코드반을 또 틀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불이통을 통해서 어떤 정치 공작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안철수 후보인데 야비하고 비열한 양념 공작 이거 도리킹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민주당에 책임 있는 분이 또 들고 나오면 우리는 도리킹의 후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아바타다 이런 얘기를 뭐 재소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여권의 움직임은 오히려 몸값을 높여서 한 15%대까지 안착을 하면 단일화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진단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지금 우리가 더 나서서 이 몸값을 올려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좀 각자의 전망에 따라 이 전략을 달리 이렇게 설립하고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측의 몇몇 인사들과 제대로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과연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